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AI 피팅룸을 해서 그동안에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어떤 AI와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들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조만간 다가오게 될 그 CES 2025 이 행사에 여러 기업들이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보고 오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CES 2025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 2025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창업진흥원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현장에서 가이드 설명을 해주실 교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영 국민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종영입니다. 유 이사님이야 이제 많이 나오셔가지고 소개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나 잘 아실 텐데 그 교수님은 이제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한번 네. 교수님 한번 소개 간단하게 어떤 거 좀 관심 많고 네. 어떤 거 하고 계신다 이런 네. 얘기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은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학교에 이르면 서울에 있는 AI 양지 허브라는 곳의 센터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AI 양지 허브는 지금 이제 서울 AI 허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재밌게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사실 또 우리나라 가장 큰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 네. 팁스 타운의 센터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한 15년 이상 여러 IT 아키텍트, IT 컨설턴트로 여러 기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CES나 또 미국의 IT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이 아닌가. 전혀 서럽지 않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교육 파트 말씀하셨는데 현재 또 그 분야에서 또 그 기업을 또 이렇게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좀 소개 가능할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가 또 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또 블록체인 쪽에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학교 바깥에서는 이제 타이드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어떤 기술 혁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양옆에 계신 전문가들은 또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이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첨단 쪽에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 산업과 R&D와 그걸 또 어떻게 절묘하게 엮어주시는 그런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참 재밌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부담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눈을 띄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CES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현장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산업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라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CES 2025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 2025 이제 내년에 1월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공식적인 게 이제 1월 7일부터 1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또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CES는 AI다라는 이야기가 강조가 많이 됐었고요. AI가 많이 소개가 됐죠. 그쪽 작년, 재작년 다 주제가 가장 핵심 다 AI였었고, 대기업 중심으로 보면은 어떤 가전제품 쪽에 대한 혁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뒤엔 또 다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배경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결국에 이제 AI 있고 올해 내년에 25년도는 약간 이제 지금까지는 AI 기술을 보여줬으면 내년에는 약간 개인이 체험할 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예상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슈들을 좀 보면은 AI가 상당히 강조되면서 내년에 AI는 뭐 온 디바이스 AI가 될 것이다. 그런 기술의 향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았고 저희도 그 2월, 3월 정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쵸. 그 AI 네.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AI가 전부인 CES가 아니라 이제 CES가 AI라는 태그를 조금 떼고 좀 더 새롭게 변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그 한 5, 6년 정도를 CES를 항상 네. 다녀오셨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네. 그래서 해마다의 변화들을 잘 아실 테고 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내년도 CES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좀 달라질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CS가 AI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이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제 쭉 뭐 한 10년 정도 거슬러서 보면, 네. 사실 CS는 원래 이름 그 자체가 가전 쇼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많이 진화를 했지만 그 당시에 또는 1년 후에 가장 트렌디한, 가장 주목받는 그런 기술들을 늘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G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뭐 다양한 이런 기술들, 뭐 스마트 시티, 로봇, 드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화를 하다 보니 네. 최근에는 네. 당연히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뭐 기업이나 국가적인 관심들이 있어서 그 CES를 주최하는 CTA가 자연스럽게 AI를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이렇게 키우고 더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제 챗 GPT의 이제 출시가 네. 사실 그 큰 흐름에서 CES의 방향성을 또 다르게 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2022년도 이제 11월 말에 맞아요. 이제 출시가 네. 됐잖아요. 네, 네. 사실 그때 나와서 사실 그 GPT라는 그 어떤 모델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개발 영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그게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 B2C로 서비스가 확 풀린 거잖아요. 네. 근데 다만 그때 이후로 개발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그 다음 해가 2023년 맞아요. 1월에는 네. 사실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그렇죠.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AI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시기이고 맞습니다. 그 고민을 1년간 하다 보니까 2024년 1월에는 뭔가 이제 축제 같은 AI 축제 같은 느낌이 됐고 너도 나도 이제 AI를 접목하고 API를 가져다가 서비스에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 이제는 그건 이제 뭐 너도 나도 저희도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만들고 있다면 사실 AI 기업이나 다른 스타트업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AI 쓰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AI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풀어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실제 서비스가 맞습니다. 나올 텐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네.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와, 얘로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이 네. 어떤 얘의 어떤 그런 위력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CS도 그전에도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뒀지만 사실 또 이제 돌아가 2010년에 알파고 이후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어떤 사람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지만 사실 일반인의 봤을 때는 AI로 뭘 할 수 있지? 그렇죠. 가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네. 근데 2022년 말에 그게 나오면서 2023년에 이제 1월에 CS를 그때 가셨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사실 딱 볼 때는 어땠어요? CTA가 좀 당황했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사실 CS는 기획을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기획했는데 11월 말에 네. 챗GPT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S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했는데 1년 뒤, 그러니까 올해 1월에는 그쵸. 완전히 그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 그거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은 정말 조금 더 성숙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숙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산업에서 또는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다 들고 나올 걸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지금 AI 서비스나 AI 모델이 또 스타트업들이 또 많이 또 만들었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실 뭐 큰 기업들 어마어마한 수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투입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죠. 스타트업들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막 가지고 그렇죠.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에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결국 이제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소비자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까인데 조금 요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요즘에 책도 있고 시리즈 해마다 나오는 뭐 트렌드 관련된 있고 한데 소비 트렌드가 좀 많이 옛날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더 개인화, 맞춤화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기성복을 만들면 다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만들면은 원가가 떨어져서 뭐 금방 팔면은 수익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영업이익이 높아지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개인 맞춤화라는 부분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높이는 요소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개인화 맞춤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글로벌 시장도 아마 비슷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갈수록 어렵지 않을까요? 돈 벌기가? 일단 무조건 규모의 경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동화와 사람이 섞여 있는 공장 라인을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한다. 초기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로봇의 형태도 지금은 방향이 약간 휴머노이드형 로봇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 개발되는 방향도 그쪽이 더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전환했었을 때 그 언밸런싱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게 또 수지 타산이 맞으려면 ROI가 맞게 되려면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 좀 정확하게 정립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글로벌에서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테슬라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모델이 아마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 기업들은 그걸 어느 정도 모디파이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또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또 많이 공개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은 약간 로봇 자동화 방향으로 계속 진출을 할 것 같고 개인적인 부분들, 개인화된 부분들은 최근에 한국에도 좀 재밌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면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선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병원에 하루 가서 본인이 가서 잠을 자야지 수면이 내 패턴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잠을 자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검사지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AI 기술을 봤더니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봤더니 한 6, 7가지 질문지에 한 3, 4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 내가 수면에 어떤 장애가 있구나를 거의 90% 이상의 근접한 확률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마 그 기술이 돼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인데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좀 이슈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사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료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돼지 몸무게를 카메라로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이슈가 해결이 되냐면 사료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돼지와 이런 돼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몸무게를 측정할 때쯤 되면 돼지가 사료를 고의적으로 안 먹는 돼지들도 있대요. 자기 운명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양동가 입장에서는 사료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이상이 있는 돼지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그렇네요. 기존엔 사람이 봐야 됐잖아요. 근데 되게 혁신적인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요. 이 혁신성을 AI가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다음에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CES에서 네.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긴 했지만 네, 네. 그동안에 그래도 이제 쭉 다녀오시면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의 아마 결국은 어떤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는지가 네. CES의 방향을 그렇죠. 읽는 그런 네.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아직 2025는 아직 발표가 안 발표 됐잖아요. 했으니까. 그래서 다만 그 혁신상 개념의 흐름이 어떻게 좀 왔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혁신상을 보면 그러니까 혁신상이라는 것이 CES가 이쪽을 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어떤 분야에 또는 어떤 산업 또는 어떤 트렌드한 기업들이 선택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전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두는구나라고 되는 건데 좀 전에 이제 원가 절감, 네. 원가 네. 절감이라 원가 증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발전적인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원가가 증가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제 스타트업들이 자체 모델을 만들고 네. 자체 어떤 코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대 모델이 나오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또는 만들어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만들어진 걸 이제 갖다가 이제는 정말로 고객의 니즈가 뭔지 마켓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더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화라는 것도 네. 나오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쪽에 발전시키는 굉장히 ROI가 지금은 돈이 원가가 들겠지만 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델 하는데 비싼 인건비와 많은 시간을 썼는데 네. 그 모델이 덜 성능이 안 좋으면 네. 다시 또 하고 이런 네. 그런 비효율적인 그래서 네. 좀 더 저는 오히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원가 구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데이터가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또 네. 생각되거든요. 네. 만약에 일관된 시장의 흐름이라면 누구나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모양의 한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다 좋아하고 그것만 선호한다 하면은 이제 그것만 팔릴 텐데 오히려 이제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더 맛있고 나는 다른 상황이어서 나는 선호도가 달라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요거를 선택한 사람의 특정 상황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피보팅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할 그럼요. 새로운 게 요소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네. 아까 혁신상 말씀하셨는데 혁신상을 주는 분야가 이제 몇 가지 이제 CES가 정해놨거든요. 네. 분야를. 그런데 작년 또 재작년 또 CES가 에서 내오는 것이 이제 인간 안보라는 인간 안보. 안보. 네. 사실 한국말로 하면 잘 이해가 떡 다가오지 않는데 주로 뭐 어쨌든 사람을 위한 또 ESG를 강조하고 그런 거라서 그 기술 자체보다는 네.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사실 그 CES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혁신상의 가능성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단지 기술보다는 그렇게 좀 더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네. 그렇네요. 인간 안보라는 건 사실 뭐 생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그 감정적인 그 기쁨이라든지 이걸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서비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헬스가 네.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렇죠. 예. 또 당연히 또 이제 환경 네. 문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리 뭐 로봇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해도 돈은 결국 사람이 내야 되는데 네, 네. 내가 그 돈을 쓰는 효용감이 있어야지 그 돈을 내고도 만족스러운데 돈을 냈는데 별로 이렇게 이 서비스는 별론데 하면은 그 비슷한 류의 그 산업에 대한 돈을 쓰지 않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 뭐 좋은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 그 분야가 다 이 정도 수준이겠네라고 오히려 판단할 수 실망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효용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서비스가 많지 않나요? 또?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일단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기존에 이제 검색 엔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한 번에 결과가 한 번에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질문을 넣으면 한 번에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한 십몇 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접했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처음 질문을 해서 답하는 결과값이 이상하면 이상하네. 그럴 수 이거 있죠.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뭔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맥북을 던져서 익숙해진 그런가요? 거예요. 그 당시 맥북 그쵸. 던져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건 처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질문을 여러 번 하면서 하면 할수록 네. 점점 내가 원하는 질문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토론하는 느낌?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느낌으로 인공지능을 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느낌? 그런 게 강하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또 알리면서 자기 PR에 또 활용도 하고 네. 지금 좀 젊은 세대들이 특징이 뭐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좀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를 활용한 이런 기술들이 거기에 좀 잘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니까 아무리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호평받고 바로 문 닫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활용을 해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 라는 피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서비스할 때 제일 망하는 경우가 네. 시장 파악을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진입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상의 그런 그렇네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근데 사실 그게 문턱이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또 문턱이 높아진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기술만 가지고였으면 뭔가 내세울 수 있었는데 기술만 가지고는 다 같은 기술 또는 뭐 워낙 이제 기술이 또 보편화되고 하다 네. 보니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쓰일 것이냐. 그래서 CS를 몇 년 동안 봤을 때 몇 년 전을 뒤돌아보면 그러니까 로봇도 말씀하셨는데 네. 뭐 로봇 막 굉장히 미래차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 로봇을 보면 오히려 사실 로봇만을 기대라고 주는 분들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네. 로봇이 아직도 사실 우리 주변에 로봇 없잖아요. 네, 물론 뭐 배달 로봇, 뭐 이렇게 서빙 로봇이 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렇죠. 뭐 네. 그 로봇, 휴머노이드 네.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 또는 막 미래차, 뭐 굉장히 뭐 컨셉카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CS 가면 그런 것들을 내놨어요. 어떤 개념을. 그렇지만 아직 그런 거는 현실화되지 않고 점점 CS도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좀 더 그래서 계속 인간을 생각하고 환경이나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CES에서 어떤 미래, 어떤 방향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제 CS에서 이제 어필을 하고 가서 이제 부스 참여를 하고 어필하는 이유는 또 많은 투자를 받기 그쵸.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일부 VC나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뭐 CS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리고 많이 들어도 일단은 고객 니즈를 한 번에 킬러앱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게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투자할 만한지 그래서 당장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당장 그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얘기 듣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당장 투입하기에는 맞아요. VC 입장에서는 네.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그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면은 여기로 가기까지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 했을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리스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가 오히려 힘들 텐데 지금 이런 트렌드라면 오히려 나는 누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걸 AI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 시장에서의 수익은 어느 정도에서 과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부분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긍정적인 많은 생각을 하고 CS에 수천 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눈에 띄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혁신상을 이제 지원을 청상을 받고 또 최고형상을 받는 기업들에 당연히 조금 더 어떤 미디어 또는 고객 또는 투자가들이 좀 더 그쪽을 아무래도 네. 시간을 써서 보게 되는 거고 수천 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바로 작동하는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지 어떤 그 조금 더 이상적이고 단지 어떤 초기 기술만을 강조하면은 주목받기는 좀 쉽지 않죠. CS가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 네. 그게 좀 특성화가 돼 있죠. 네. 어떻게 조금 돼 있죠? 그러니까 CS 라스베가스 전역에서 CES가 열리고 네. 거기 이제 뭐 테크 이스트,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뭐 네. 이렇게 걸어서 못 다니고 셔틀로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테크 이스트가라는 곳은 이제 당연히 동쪽에 라스베가스 동쪽에 있는 곳에 거기가 이제 메인 전시관이 있고요. 네. 거기에는 뭐 그런 대기업들 또는 뭐 디지털 헬스 또는 모빌리티 이런 또는 가전 이런 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이 있고 이제 테크 웨스트는 스타트업 네.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크게 그 부스를 하는 이제 그 유레카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조금 더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게 나눠져 있는데 네. 뭐 이제는 또 어떻게 또 CS가 어떻게 그걸 바꿀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워낙 많아요. 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사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은 많아요. 네, 사람 그렇네요. 많고. 그걸 판단하기 어려울 수 어려울 있겠네요.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별거 없는데도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아니면 사람의 걸음 속도로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떨까? 그렇죠. 머무르는 네. 사람 많으냐, 네. 걸어다니는 사람 많으냐, 뭐 그런 그렇죠. 차이는 있겠죠. 네. 네. 그런 거 조금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볼 것이 많은 곳. 네. 네, 그런 뭐 자동차나 네. 가전이나 네. 이런 것도 또는 몸에 관련된 디지털 헬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또는 좀 더 그 이제 어떤 실제 그 어떤 비즈니스 목적 또는 뭐 투자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스타트업 쪽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전시관을 보는 그런 행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네. 그 저녁에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연계돼서 같이 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의 경우에도 7일 정도의 네트워크 파리 개념의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때 서로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VC들이 같이 뭔가 서로 볼 수 있는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네. 기회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네트워크 데이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CS 다녀와서 또는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그거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쉽진 않은 게 네. 사실 CS는 전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컨퍼런스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발표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미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미팅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미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사실 사전에 미리 그렇죠. 컨택을 해서 네. 나 이렇게 가는데 당신 회사에 관심 있습니다. 만나자라고 하는데 미팅할 장소를 그래서 CS 가면 미팅룸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미팅룸들이 네. 부스가 아니에요. 네. 그 왜 많은 호텔들에 미팅룸이 꽉 차 예약이 다 돼 있어요. 네. 미리 다 거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은 부스 그 스타트업 관은 그게 뭐 대단히 크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고 보니 다 조용한 방에 가서 실제 사업을 딜을 논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대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미 다 해서 어떤 부스는 따로 만들어서 네. 인비테이션 온리로만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이유로. 네.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그게 어렵죠. 저희가 뉴스핌이 그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그 CS 2025에 참관단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5일에서 12일까지 일주일 정도에서 그런 여정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창업진흥원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창업진흥원과 실질적인 협력기관으로서
진행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제 앞서서 좀 소개해드렸지만 윤 교수님이 그 창업진흥원의 그 현장 가이드, 부스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저희가 합류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CS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CS 상품들이 상당히 요즘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또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사실 저희의 경쟁력은 또 윤 교수님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제가 막 많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윤 교수님이 오늘 그 트렌드, 사실 트렌드가 지금 뭐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상을 누가 받는지, 맞아요. 그리고 아직 약간 그 CS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뭔가 많은 정보가 아직은 없습니다. 신비감을 네. 갖도록 해놓고 있고 일부분 조금씩 이제 기조연설 누가 네, 한다고 네. 나오고 있고요. 그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기조연설에 보면은 이제 뭐 젠슨 황 엔비디아 이제 뭐 CEO도 오고 뭐 파나소닉도 오고 그 액센추어나 볼보 델타 항공 이런 데 오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도 왔는데 나 볼보 사장인데 뭐 그 업체에 대한 그 방향에서의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한다면 들어보니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텐데 네. 그럼 결국 브랜드 파워가 조금 실추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기조연설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뭔가 이 큰 흐름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일 텐데 다만 이제 뭐 볼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또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AI 엔비디아의 GPU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네. 이제 문제라기보단 따라붙는 이슈는 탄소죠. 네. 에너지에 맞아요. 대한 부분일 맞아요. 거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게 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진 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정책상 그 이전에 이제 대선 후보였을 때도 여러 번 네.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의 국제적인 어떤 규약, 약속이라고 해야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미국 내에 또는 미국 AI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라고 해야 되나요? 2기의 어떤 이기 행정부. 이행정부에 대한 어떤 행정 그 부분이 이제 인수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쵸.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어떤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존 바이든 정부하고 좀 차별성 중에 하나가 정부 주도의 R&D 사업을 시장으로 많이 시장 주도로 많이 바꾼다라고 또 그건 거의 공공연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요새 중에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길 그 사람과 그걸 굉장히 또 좀 안 좋게 생각할 이 부분이 나뉠 건데 뭐 예를 그쵸. 들면 그거죠. 인텔과 테슬라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거에 따라서 또 되게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의 방향성이 확 그러니까. 바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CS 당일 진짜 한 2, 3일 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CS가 도전을 받게 됐네요. 그 챗 GPT가 그 애매모호하게 발표가 됐는데 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애매모호한 시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뭐 참 이게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또 미국의 기술 기업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들의 사업을 더 확장하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독점할 수 있는 네. 지금까지는 더 독점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는 오히려 더 대놓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이 뭐 CES의 어떤 기술 기조를 바꿀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어떤 이제 ESG적인 측면에서 네. 이제 그 어떠한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CS는 CS니까 네. 네, 이게 지상에서 가장 큰 네. IT 네. 또 기술 음. 쇼이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지금까지 어떤 기조를 어떤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는 조금 시간이 네, 네. 챗 GPT를 네. 곧바로 반영 못했듯이 네, 네. CS가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뭔가 차라리 2월에 뭔가 발표가 되면 네. 새로운 게 딱 나오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로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걸 가는데 그게 애매모호하게 11월 맞네요. 그럼 또 그때도 11월이었고 네, 지금도 네, 11월이니까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악몽의 11월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뭔가를 준비하기는 어렵고 네. 그 흐름을 뭐 틀 수는 없는데 흐름이 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누구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네.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CES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구글, 애플, 메타 이런 기업들은 오픈 AI도 CES 안 나와요. 네. 작년에 안 나왔고 뭐 이번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흔히 저희가 말하는 실리콘밸리 또는 그 요즘에 그 주가리 매그니피션 세븐 기업들은 대부분이 안 나와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로 이제 게임이나 이쪽으로 하고요. 아마존도 나와요. 아마존도 근데 거대한 부스를 만든 게 아니라 따로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아마존에서 하는 그런 가전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떤 그 각자의 디비전에서는 나오지만 기업 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아예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나왔죠. 엔비디아도 작년에는 부스가 이게 크게 뭐 한 게 아니고요. 아마 그때 작년에 제가 볼 때 그 젠슨왕이 스피치를 하긴 했는데 아마 그냥 그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직접 오지 않고.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ES의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나 어떤 전 세계에서 어느 기업들이 오는 거와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CES를 보시면 네. 조금 더 깊게 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키노트 말씀하셨는데 네. 키노트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CES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키노트를 어느 회사가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무슨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치. 어느 저는 회사가 더 하냐. 흥미로운 건 어느 회사가 하느냐예요.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거는 CS가 초청을 하는 개념인가요? 아니 나오겠다고 하는 엄청난 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의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엄청난 광고일까. 모시는 게 아니라 파는 거네요. 티켓을 파는 거네요. 아마- CS가. 그 제가 구체적인 그런 개념 아닐까? 모르지만 네. 아마 그쪽으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둘 다 맞아야겠죠. 아무나 그쵸, 뭐 우리 다 돈 낼게 키노트 할래. 그건 네, 아니겠지만 그쵸. 어쨌든 그 키노트라는 기업들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연히 거기서 이제 그 홍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그쵸. 키노트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 생사에서 나올 텐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볼보 또 그 델타 항공, 네, 맞아요. 뭐 파나소닉 파나소닉. 작년에는 월마트가 있었고요. 월마트 CEO가 어. 있었고요. 월마트가 뭔 얘기를 했죠? 그럼? 그러니까 그게 네. 파나소닉도 사실 그래요. 파나소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IT에서 앞서 그러니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네. 파나소닉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나소닉? 좀 의아한 맞아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볼보도 마찬가지예요. 볼보도 자동차 하면서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CES 최근 몇 년의 CES 키노트를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레가시 기업들이 네. 이 CES를 통해서 우리도 기술 기업이다, 혁신 기업이다는 것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도약을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나오는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데는 사실 굳이 하지만 월마트 사실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리테일 마켓 뭐 네. 아마존에 다 온라인 그쵸. 마켓으로 하기 네.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월마트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혁신을 합니다. CS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혁신이잖아요. 혁신.
그래서 우리도 혁신하는 기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시리어스라는 그 예전에 그 위성 라디오 네. 한데가 지금 저기 키노트 한다고 지금 새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아, 시리어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예전에 잘했지만 이제는 잘했는데 어렵고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 어떤 그런 그 글로벌 홍보의 효과를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다만 진짜 잘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잘해요. 그래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는 알겠어요. 이해가 되고 네, 그다음에 저는 파나소닉과 볼보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따라잡을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초대한 것 같고 네. 파나소닉은 제가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누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앞뒤로 만약에 한다 하면은 뭔가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기조연설 한다는 건 와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은 마케팅 효과는 본 거잖아요. 이 그렇죠. 자체만으로도 네, 네. 파나소닉이 뭐 해?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놔야 되는데 네. 그 정도의 너무 기대를 높이면 내놨을 때 네. 기대치 대비 또 떨어지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사실 1년 안에 확 나올지는 어려울 텐데 어쨌든 그 CEO가 거대 기업의 CEO가 나와서 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기업을 이끌겠다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제가 뭐 실리콘밸리 기업 아까 매그니피션 세븐 기업은 사실 CES에는 잘 출연 안 한다고 했지만 작년에 재밌었던 게 그 키노트를 하는데 월마트 키노트를 하는데 월마트 CEO가 키노트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게스트로 깜짝 게스트로 출연한다든지 네. 예,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숨은 승자 그냥 승자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승자 네. 그때 하도 그 챗GPT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쵸. AI에서 확 뜨면서 네. 다들 마이크로소프트 불러서 하고 이런 것들 엔비디아도 꼭 같이 이렇게 끼어들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도 알지 못하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또 그 HD 우리는 현대 네. 사실 그 정기선 CEO가 네. 키노트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도 뭐 어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아직 네. 발표는 네, 아직 안 네, 됐지만 네, 네. 이달 말이나 아니면 뭐 다음 달 정도에 그렇죠. 네. 순차적으로 지금 그 릴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도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결국은 이번에도 사실 CES의 그 어떤 큰 키워드를 보니까 이제 연결과 뭐 커넥트, 솔브, 디스커버 이렇게 하는데 연결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그 CES에서 그러니까 키노트에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다들 연결을 강조를 했어요. 파트너십. 나 혼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 월마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CEO를 출연을 시키고 또 뭐 우리 다른 기업은 또 구글은 실제 CES에서 그냥 구글은 구글 자동차만 좀 갖고 나오는데 네. 구글 자동차와 이제 구글 가전 갖고 나오는데 네. 구글의 어떤 그런 그 부사장급들 나와서 같이 하고 이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해요 막 이런 것들. 그렇네요. 아마 그 레벨업된 커넥트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이제 깜짝으로 왔다면은 이런 뭐 MOU를 체결했던가 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한다던가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만약에 2025에서 한다고 하면은 트렌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접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무엇을 어떤 가치를 내놓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이렇게 기조 연설을 키노트 연설을 해도 예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래서 CS를 가시는 분도 사실 CS를 가도 모두가 그 키노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도 온라인으로 가셔서. 그래서 가시지 않는 분도 온라인으로 그걸 보면은 굉장한 이 키노트의 연출과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이 또 볼만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냥 뭐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네. 그 트렌드에서 아마 그걸 연출하는 뭐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 기획자들도 아마 이 CES 전반에 흘러가는 흐름, 기술 트렌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사실 예술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쇼죠, 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접목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온라인으로 본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 현장에서는 직접 사실 내가 키노트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행사 2, 3일, 3, 4일을 보면서 그 키노트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눈에 띕니다.
그 현장에서 계속 PR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죠.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게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거는 어차피 뭐 접속해서 보면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각각의 그런 현장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 CS 가지 않지만 CS에 뭔가 보고 싶다라는 네. 게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안 가는 입장에서 볼 때 네. 교수님 같으면은 어떤 걸 좀 방송으로 영상으로 좀 보고 싶으세요? 안 간다고 하면 네. 일단은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번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엄청난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 가서 이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냥 헉 하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굉장히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고라고 네, 그쵸.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볼 때 사실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온라인을 본다는 거는 이제 미디어의 그렇죠. 선택을 받은 그렇죠. 기업들이나 부스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골라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제가 굳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양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메이저 온라인도 미디어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 유튜버들도 거기가 또 재밌는 게 개인 유튜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 현장에 가는 거에 한 10분의 1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네요. 그런 채널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링크해서 보여주는 네. 것도 모아서 네. 사이트에다 이렇게 하는 네. 것도 괜찮겠다 싶은 하나 이렇게 생각이 하나 연결해 서비스가 주는 아닐까 것도,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S 2025 참관단 모집을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현장에서 취재를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포인트, 다 각각 포인트들이 다를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얘기한 것 자체가 맞춤형 개인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니즈가 있을 텐데, 방송으로 일일이 한 3, 4천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찍을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한번 우리가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그동안에 파악을 하면서 교수님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재미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 좋은 컨텐츠 그리고 정말 숨겨놓은 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맞아요. 테크들이 있을 그런 것 텐데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더 네, 맞아요.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웬만한 건 볼 수 있단 그럼요. 말이죠. 네. 저희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 봤던 걸 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숨어 있는 그런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를 예정인데 그거는 저희가 뉴스핌 단독으로 개발한 또 AI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숨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다만 마케팅 비용이 많지 않거나 그리고 신생 기업이거나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노출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도 많을 텐데 저희가 다 가서 할 수는 없지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CS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의 그 타겟팅은 사실은 그 CEO들이 주 타겟팅인데 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꼭 CEO면서 또 그 이후에 또 다양한 또 그 파트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니즈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재미난 서비스들을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링크도 이제 거기에 유튜브에다 달아 놓을 텐데 곧바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CES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1시간으로 안 되네요. 할 부족하네요. 수 없는데 네, 1시간 더 해야겠네요.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한 반도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하신 말에. 저도 그런 갈증들이 그러게요. 막 있고 근데 다 한 번 더 하시죠. 네, 한번 또 마련해 보시죠. 그래서 조만간 또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그래서 네. 이사님도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실 텐데 네. 우리가 이제 그 1시간 내에 이걸 완전 요약해서 하기에는 CES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고 네, 제가 현실적으로 하나 또 처음 가시는 분 예. 그래서
개념인가요? 네, 팁인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편한 신발을 신고 가자. 아, 그렇죠. 엄청 걸어야 되거든요. 네. 네, 하루에 뭐 몇만 보 당연히 걸으실 테니까 네. 신발이 가장 편한 신발, 가벼운 옷차림 중요한 것 근데 같고요. 이제 날씨가 네. 조금 근데 서부여서 좀 나을까요? 라스베가스 날씨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악 지역이긴 한데 1월이라서 낮에는 따뜻하고요, 밤에는 살짝 추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옷도 사실 이제 가벼운 편한 신발과 그리고 얇은 패딩 정도. 근데 여러분들 낮에도 더울 수도 있어요. 돌아다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바람막이. 레이어드라고 하죠. 네. 입었다 편하게 올 수 있고, 밤에는 바람막이 개념. 바람막이 정도. 네. 뭐 또 밤에 또 라스베가스 워낙 또 볼 곳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상 이제 가시는 분은 만약에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 또 가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너무나 큰 변화, 대단한 신기술을 기대하시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1년 안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봤던 것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작년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것이 어디 있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지. 네. 뭐 작년과 달라진 세상을 보기를 기대하신다면 네. 오히려 실망할 수 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꼭 가보는 것도 참 그럼요. 좋다.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 어떻게 기술이 바뀌는 트렌드를 서서히 바뀌는, 나중에 하지만 돌아보면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이제 그 수년간 다녀오시다 보니까 이제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게 조금씩, 왜냐면은 CES는 연초에 하고 경제나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변화는 1년 내내 네. 변화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 이쪽 분야에 대한 것도, 방향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그런 개념에서의 생각은 좀 해보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작은 요소 기술 또는 당장의 비즈니스 모델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네. CES라는 것은 좀 더 정말 어떤 파도가 오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야 될 것인지, 네. 이런 데 더 중점을 두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네. 방금 말씀하신 밑에 단계 투자라든지 또는 비즈니스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여러 가지 할 게 많고 하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얻는 것보다 놓치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봇이 아닌 이상 네, 불가능합니다. 또 어렵겠지만 3,000개, 수천 개 부스를 본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시간으로도 안 되잖아요. 네,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물론 이렇게 멈추지 않고 네. 계속 돌아다니면 되죠. 근데 의미가 있나요? 없죠. 네, 의미가 없죠. 그건 산책 개념인데, 네, 그거는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박람회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CS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뭔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또 AI나 뭐 여러 가지 IT 관련된 그런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들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ES 가기 전에 이런 자그만한 국내에서 하는 것도 한 번쯤 좀 돌아보면서 약간 감을 잡아가면서 거기에서 큰 맞습니다. 물에서 좀 네. 느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요즘 생각이 또 들어요. 많이 그런 행사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랑 함께 가시고요. 그리고 가시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의 니즈들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니까요. 향후에 또 그런 니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모든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스타트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서비스나
고객의 니즈에 맞춰야 되고 네.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CES가 사실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지만 스타트업의 느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우선 먼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설문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CES 2025 관련해 가지고 참 값진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하루 1시간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분 전문가님들께 확답을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줄 걸 확답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한번 그 고객들의 니즈나든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기존에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이야기를 다음에는 하게 되면 좀 더 좀 구체적이면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제 그 뉴스팀에서 개발하신 그 CS 매칭 프로그램이네요. 에서 나온 결과가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네. 아직은 지금 현재 일부 뭐 국내 기업이라든지 참여 기업들이 이제 공개가 조금씩 되고 네네. 있긴 한데 사실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이 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개념이냐면 큰 틀에서 전체 기업들에서 우리 기업이 그리고 아니면 내 기업이 그런 기업들의 니즈 어떤 변화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실제 나중에는 뭐 정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좀 제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컨설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현재로서는 뭐 참가 기업들한테는 일단 전체적으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창진원에도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추후에는 꼭 가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서 그런 정보나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널리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CES 하나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은 몸은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지만 AI라는 그런 우리가 좋은 또 도구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인간 안보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내놓듯이 저희도 인간 안보 차원에서 그 뉴스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어떤 니즈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씩 내보이면서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또 얻어보고 선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CES 2025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정말 떨리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저도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